지금보다 100배는 더 멋진 세상이 열린다. 손끝 하나로 모든 정보를 지배하는 멀티미디어 세상을 삼성전자가 만들고 있습니다. 손끝에서 손끝으로 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멀티미디어의 삼성전자. 동물들과 사람들 그리고 자연이 균형을 유지하는 조화로운 세계 사파리로 여행을 떠나보자. 마라 절벽 위로 떠오르는 찬란한 태양이 여러분의 감각을 일깨워줄 모험의 세계로. 삼부로 평원의 심장부를 보게 되면 먼 옛날 이곳의 동물들이 인간을 경계하지 않고 살아가던 모습을 볼 수 있다. 동아프리카는 대다수의 수렵지와 수렵보호지역으로 유명하다. 동아프리카의 중심에 있는 케냐는 그중 세계 제일이다. 이제 네 곳으로 사파리 여행을 떠나보자. 남쪽으로 암보셀리 수렵보호지역과 아버데어 국립공원, 북쪽으로는 삼부루, 이시올로 수렵보호지역, 그리고 케냐의 남서쪽에 위치한 마사이마라 수렵보호지역, 그리고 라무섬과 나크루 호수 국립공원으로 전설적인 핑크빛의 홍학을 만나러 가게 될 것이다. 케냐를 방문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도인 나이로비에 먼저 도착한다. 나이로비는 수많은 특급 호텔들과 세련된 가게들 그리고 현대적인 건물들로 가득 찬 분주한 도시다. 법원 건물과 케냐타 센터가 있는 인상적인 이곳은 국제회의장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안정된 케냐 정부의 역사는 짧다. 케냐는 1963년에 존경받는 지도자였던 조모 케냐타에 의해 영국으로부터 독립했다. 그의 딸인 마가렛 케냐타 또한 오늘날 매우 존경받는 인물이다. 1978년 이래 케냐 정부는 다니엘 아랍 모이가 통치하고 있으며 그 이후로 케냐는 각국의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찾아올 수 있는 나라가 됐다. 케냐 정부는 케냐의 여러 지역에 걸쳐 있는 엄청나게 다양하고 풍부한 야생의 세계 또한 안전하다고 보증했다. 사실상 나이로비 중심가에서 15분 거리밖에 안 떨어진 곳에 70평방킬로미터의 나이로비 국립공원이 있다. 더 넓은 곳에서의 사파리 여행을 즐기고 싶어하는 사파리 모험가라면 도시에서 매우 가까운 이곳으로의 여행에 만족해 할 것이다. 나이로비를 떠나 케냐 사파리의 진수를 맛보기 위해 마사이족에 의해 조성된 마사이마라 수렵보호지로 떠난다.
이 보호지역의 몇 군데에는 이 나라의 전통적인 부족들의 고향이 있기도 하다. 그중 몇 곳은 아예 사람이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허가가 나 있다. 마사이 마라는 전설적인 잔잔한 평원과 접해 있으며 이 평원은 이웃 국가인 탄자니아에까지 걸쳐 있다. 마라 수렵지로 들어선 이후 처음 만난 이 교통 혼잡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 각 수렵 보호지 안에 있는 사냥막들은 광활한 야생의 땅 한복판에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한다. 이 사냥막은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종류의 동물을 보유한 것을 자랑하며 펼쳐진 대초원을 내려다보고 있다. 차를 타고 그런 장관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다는 것은 멋진 경험임에 틀림없다. 이 광활한 평원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영양과 얼룩말, 가젤, 토피, 그리고 들소떼들이다. 이 야생 동물들이 그들만의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차에서 나는 소음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토피는 영양의 한 종류로 마라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동물이다. 몸집이 크고 큰 뿔이 나 있는 걸로 봐 수컷임을 알 수 있다. 토피는 맹수들이 숨어있는 잡목숲을 두려워해 가끔 얼룩말들을 쫓아다니기도 한다. 잡목숲에 다가갈 때 토피들은 뒤로 물러서서 앞서간 얼룩말들이 그곳에 위험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를 기다린다. 호기심이 아주 많은 얼룩말들은 줄무늬 잠옷의 말이라고도 불렸었다. 그들은 겉모습만 말을 닮았을 뿐 참을성이 없으며 쉽게 지친다. 이들은 평범한 얼룩말들이다. 그들은 가족 단위로 여행을 하며 한 마리의 시바지의 말에 보호를 받는다. 어린 수컷들은 2살이 되면 청년무리에 합세한다. 해마다 50만 마리의 얼룩말들이 평원의 목초지에서 더 좋은 풀을 뜯기 위해 남쪽에 있는 케냐와 탄자니아 사이를 오간다. 홍매돼지는 얼굴에 커다란 혹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데 생김새가 특이하며 성격이 매우 활달하다. 상처를 입으면 매우 사나워지지만 평상시에는 온순한 편이다. 톰이라는 애칭으로 더욱 친근한 동물인 톰슨 가젤은 선천적으로 순한 편이다. 그들은 예민한 시각과 후각 그리고 청각을 지녔다. 근처에서는 작은 임팔라 떼가 빈둥거리며 지내고 있다. 마사이 기린들도 그들 특유의 진지한 모습으로 우아하게 움직이며 풀을 뜯고 있다. 서서히 오후가 되면서 기린이 낮잠을 즐기는 것 같다. 그러나 그들의 시선은 항상 위험을 대비해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크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사람들을 조심스럽게 바라본다. 기린은 지구상에서 가장 키가 큰 온순한 동물이다. 누어는 영양이라고도 하는데 집단으로 활동하는 동물이다.
이 촌스럽게 생긴 동물들은 아프리카 영양 중에서 가장 흔한 동물이다. 얼룩말무리는 영양들과 함께 풀을 뜯어먹기도 하는데 영양이 이동할 때 앞장서기도 한다. 마라는 해마다 2만여 마리의 영양들이 세렝게티 평원으로 들어왔다 빠져나가는 대규모 이동으로 유명하다. 5월은 그들의 긴 여행의 시작을 의미하는 달이다. 이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매우 장난스러워 보일 때도 있다. 마사이족은 오늘날 케냐에서 중요한 존재들이다. 이들은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고수해 나가는 자부심에 찬 독립심이 강한 사람들이다. 마사이족은 마냐타라고 불리는 마을에서 사는데 빈부의 차이는 그들이 소유한 소의 숫자에 따라 결정된다. 사로이라고 하는 그들의 주식은 소의 피와 우유를 섞어서 만든 것이다. 모란이라고 하는 마사이의 전사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그들은 필요한 만큼만 사냥을 하며 지상에서 가장 야생적인 생명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사파리에서는 반드시 차를 이용해야만 한다. 그것은 바로 야수의 왕이며 스와힐리어로 심바라고 하는 사자 때문이다. 이 지역이 자신의 영토임을 보고하는 이 덩치 큰 동물을 만났을 때의 두려움이란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숲속에서 그들의 황갈색 몸을 맨 처음으로 발견하는 것도 큰 기쁨이다. 불과 몇 미터 앞에서 새끼 사자들이 노는데 여념이 없고 일부는 휴식을 취하고 있다. 암사자들과 어린 사자들은 사냥의 주인공들이다. 그들은 시각과 청각을 토대로 주로 밤에 사냥을 한다. 사자는 몸을 낮추고 먹이를 향해 인내심을 갖고 천천히 접근하다가 재빨리 일어나 먹이를 덮친다.
수컷이 먼저 먹고 그 다음에는 암컷들, 마지막으로 새끼들이 먹는다. 먹이가 충분치 않으면 새끼들은 굶어 죽게 된다. 사자들은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 먹이 공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가족을 구성한다. 가족 간의 위계 질서는 아주 엄격하다. 수컷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무엇이든 용서하지 않는다. 지금 마라를 떠나 나이로비 남부에 위치한 암보셀리 수렵 보호 지역으로 향하고 있다. 암보셀리 수렵 보호 지역은 킬리만자로 산이 내려다보고 있는 탄자니아 국경 바로 밑에 있다. 약 19,000평방킬로미터의 이 드넓은 공원 내에 있는 암보셀리 산양막은 아름다운 아카시아 나무가 땅에 그림자를 들이운 고급스러운 장소다. 야생 동물들이 가까이에 있고 어떤 동물들은 이곳까지 오기도 한다. 산양막을 뒤로 하고 암보셀리 평원으로 향한다. 고대인의 흔적 같은 것은 찾을 수도 없는 드넓은 평원, 도시나 성전으로 인해 망쳐지지 않은 곳, 복잡한 도로가 없는 곳, 무덤이나 공동묘지가 없는 곳, 그리고 사람이 몇 세대씩 살다 죽어간 흔적도 없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이 테리어는 자신의 굴 옆에서 쉬고 있다가 여우가 내는 소리에 침묵에서 깨어난다. 테리어는 한낮에 태양을 쐬러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이다. 건조한 계절이면 먼지가 소용돌이치며 평원을 지나간다. 이제 곧 평화로움의 극치가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코끼리는 모성애가 강해서 새끼들에게 3, 4년간이나 젖을 먹인다. 새끼들은 모방을 통해 생존 기술을 배운다. 길이가 짧은 풀을 뽑을 때는 코로 단단히 잡고 뿌리를 잡아당긴다. 이 새끼 코끼리는 어미를 흉내내고 있다. 모든 새끼들이 그렇듯이 코끼리 새끼들도 놀기를 좋아해 장난을 잘 친다. 초저녁이 되면 이 코끼리 떼는 킬리만자로의 그늘 밑에서 풀을 뜯어먹는다. 암보셀리 늪지대는 온갖 새들의 낙원이다. 천여 종의 새들이 이곳에서 발견됐다. 덩치가 큰 새들은 1년 내내 이곳에서 쉽게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새들은 3월과 4월 그리고 5월 중에 이곳에서 번식을 한다. 이 암보셀리 늪은 새를 찾아보기에는 최고의 장소다. 아프리카 노랑부리 저새, 관머리 두루미, 회색 외가리,
분홍등 펠리칸, 따오기, 그리고 황새, 아프리카 푸투티, 호리 버스타드, 긴 꼬리 가마우지, 얼룩물총새, 롤러 카나리아, 검은머리 외가리, 아프리카 독수리, 버빗 원숭이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그들은 20마리 이상씩 큰 무리를 지어 다닌다. 원숭이들은 서로 간에 털을 다듬어주는 것을 무척 좋아한다. 암컷들은 새끼에 대해 헌신적이며 다른 원숭이의 새끼들도 귀여워해주고 보살펴준다. 케냐를 방문하면 이 버빗 원숭이들을 만날 수 있다. 버빗 원숭이는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며 천성적으로 매우 호기심이 많다. 이제 나이로비에서 북쪽으로 64km쯤 떨어진 커피 농장으로 가보자. 시암바라고 불리는 이 농장의 형태는 협동농장이다. 포도나무와 같이 커피나무도 3, 4년 내에 성장해 20년 동안 열매를 맺는다. 모든 열매들이 한꺼번에 익지 않으므로 잘 익은 빨간색의 열매만을 골라 따야 한다. 이것을 체리라고 하는데 3개월 정도가 지나야 완전히 익는다. 케냐산 커피는 중간 농도의 풍부한 맛이 나고 산도가 우수하며 상큼한 향이 난다. 이 열매들은 공동으로 운영되는 샴바 센터로 운반되고 이곳에서 커피 열매를 빻게 된다. 우선 모든 먼지를 조심스럽게 씻어낸다. 그 다음에 햇볕에 일주일 정도 말린다. 이 열매들이 건조되면 초록빛을 띤 회색이 된다. 다음 단계는 빻는 것인데 이때 초록빛 회색의 껍질을 벗기고 열매를 볶는다. 케냐산 커피는 세계에서 가장 질이 좋은 것 중에 하나다. 아버데어 국립공원은 나이로비에서 차로 하루 정도 달리면 되는 거리에 있다. 케냐 정부는 이 국립공원을 철저한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선포했다. 이 공원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으며 어떤 목적으로도 이 땅을 이용할 수 없고 언제나 동물들이 우선적으로 보호받도록 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아버데어 산과 맑은 시냇물, 우거진 숲과 거대한 베니온 나무가 볼거리다. 사냥막은 공원 바로 바깥에 자리 잡고 있어 아버데어와 그 주변의 전원을 탐험하는 데 이상적인 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아버데어에서의 첫 아침 나들이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모계 사회를 이루고 사는 육지에서 가장 큰 동물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된다. 코끼리의 수명은 80년이며 몸무게가 약 5톤 가까이 나가고 신장은 2.7m에서 3.6m나 된다. 그 커다란 덩치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은 엄청난 양의 수풀을 먹어야 한다. 코끼리는 가족 단위로 떼를 지어 다니는데 대개는 어미들과 그 형제들 그리고 새끼들이며 근처에 수컷 한 마리가 있다. 새끼에 대한 코끼리의 애정과 유머 감각은 각별하다. 소처럼 온순하게 생긴 모습의 아프리카 들소들이 안개 자욱한 숲속의 아침을 맞고 있다. 이들은 귀찮게 하지만 않으면 온화하며 수줍음도 타지만 사실은 이곳에서 가장 사납고 위험한 동물이다. 들소의 대담성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안전한 차에서 내리는 관광객들에게 들소들은 갑작스레 단단한 뿔을 앞세워 돌진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당당하고 힘센 야수에게서 뭔가 멋진 매력을 느끼게 된다. 한편에서는 코끼리들이 물과 먼지로 목욕을 하고 있다. 코끼리는 천성적으로 온순하지만 화가 났을 때는 아주 사나워진다. 코를 수평으로 뻗고 귀를 꼿꼿이 세우는 동작은 공격할 태세를 갖추었음을 의미한다. 이 숲속의 한가운데 있는 유명한 아버데어 사냥막은 바로 이 베니온 나무로 만든 것이다. 어둠이 깔리면 작은 물웅덩이에 달빛이 들이온다. 담요와 뜨거운 물로 몸을 녹이며 밤에 벌어지는 일을 지켜본다. 짐승들은 달빛이 드리워진 연못에서 물을 마시거나 소금을 핥아 먹으러 돌아다니기도 한다. 이들은 소금을 넣고 한바탕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이제 북쪽을 향해 적도를 넘었다. 목적지는 삼부르 이시올로 수렵 보호 지역이다.
이곳 와세니어로 강의 뚜규에 이르면 다시 한번 이 황무지에서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느끼게 된다. 산부르족은 아프리카식으로 진심 어린 환영을 한다. 그들은 마사이족과 매우 가깝게 지낸다. 이들에게는 전사가 되는 것이 생의 목표다. 그들은 종종 의식과 연회, 제물과 춤 등으로 잔치를 벌인다. 이곳 산부르에서 볼 수 있는 그레비얼 룩말은 작은 나무와 가시가 있는 덜 자란 나무를 좋아한다. 이들은 약간 건조한 이 지역에서만 서식한다. 이들은 더 좁은 줄무늬에 무게가 더 나가며 머리 가장자리에 크고 둥근 귀를 가진 일반적인 얼룩말과는 다르게 생겼다. 숲의 저 아래쪽에는 영양 가운데서도 가장 우아하게 생긴 임팔라가 서 있다. 임팔라 무리의 우두머리는 얌전하고 겁 많은 암컷들을 보호한다. 수컷들의 무리가 암컷들의 뒤를 따르며 수컷들은 우두머리 자리를 차지하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다. 먹이를 찾아 나선 활달한 비비 원숭이들을 보고 있으면 오후가 즐겁기만 하다. 비비 원숭이는 엄격한 위계 질서에 따라 생활하는데 드물게도 힘에 의한 위계 질서가 아니다. 동물들이 아무리 온순하며 위험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의하지 않고 갑자기 그들 앞에 나타나면 깜짝 놀란 동물들은 위험한 존재로 돌변하기도 한다. 이 비비 원숭이는 자기 보호 본능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매우 사나운 동물이라 할 수 있다. 활 모양의 뿔을 가진 오릭스는 가시가 있는 관목숲을 좋아한다. 오릭스는 최고 35마리까지 무리지어 다니며 사람을 보면 매우 수줍어한다. 게레넉은 종종 가젤 기린이라고도 불리는데 그것은 목이 길기 때문이다. 그물무늬 기린은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시 있는 아카시아 나무를 뜯어먹는다. 이 조각무늬가 마사이 기린과 구별되는 점이다. 밤색 조각무늬들은 가느다란 크림색의 줄로 나뉘어져 있는데 선명하게 구분된다.
와세니에로 강은 삼브로강의 산양막이 보이는 곳 옆을 천천히 흐른다. 방문객들이 강둑에서 돌아와 휴식을 취하는 이곳에는 지나가는 사람을 놀라게 하는 선사시대의 동물이 기다리고 있기도 하다. 저 힘센 꼬리를 한번 휘두르면 큰 짐승도 때려 눕힐 수 있으며 턱 또한 엄청난 힘을 지녔다. 이 악어는 사냥막의 고용인들이 주는 먹이를 먹는데 거의 매일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악어의 식사 시간을 지켜본 이날 저녁은 뇌리에 인상 깊게 남을 것이다. 사파리 여행 도중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 케냐의 해변으로 여행을 떠나보자. 해안에서 조금만 가면 바다로만 둘러싸인 라무 섬이 있다. 이 마을은 14세기부터 있던 곳인데 이 섬에서는 자전거와 자동차를 탈 수가 없다. 사실은 경찰서장의 차 한 대가 유일한 자동차다. 바닷가를 따라서 커다랗고 하얀 집들이 넓은 보도를 사이에 두고 즐비하게 서 있다. 한때는 군주가 지배했던 이곳은 인구의 대부분이 아랍계이며 주민들은 이슬람교를 믿는다. 작은 시장 하나가 쇼핑 지역이다. 좁고 꼬불꼬불한 미로 같은 거리들은 수백 년 동안 거의 변한 것이 없다. 문에 조각된 장식과 높고 좁다란 건물들, 시원한 회교 사원과 신성한 그 뒤뜰은 걷는 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라무 섬에는 몇몇의 1급 호텔들과 깨끗한 하숙집들과 훌륭한 수영장이 있다. 이곳은 동아프리카 연안에서 가장 상쾌하고 조용한 장소 중에 하나다. 나이로비에서 155km쯤 가면 나쿠루 호수 국립공원이 있는데 이곳은 수백 수천 마리의 홍학들의 안전한 피난처다. 이 알카리성 호수는 배수구가 없고 염도가 매우 높아 해초가 자라기에 아주 이상적인 곳이다. 홍학들은 이 해초를 먹고 번성하며 나쿠루 호수는 그들이 즐겨 찾는 장소다. 홍학들의 숫자가 가장 많을 때는 이들이 하루에 먹어 치우는 해초의 양만 해도 150톤에 이른다. 수많은 홍학들의 무리가 이루는 장관은 숨이 막힐 정도다. 큰 홍학은 키가 거의 1.5m에 이르며 날개에 밝은 적색을 띠거나 매우 탁한 분홍색을 띈다. 작은 놈은 1m에서 1.2m 정도 된다. 양홍색의 뿌리를 가진 붉은색의 새와 펠리칸, 노랑부리 저새와 뒷부리 장다리 물대새도 이 호수에서는 흔한 것들이다. 모두 합해 약 400여 종의 새들이 나쿠루 호수 근처에서 발견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마사이 마라의 기복이 심한 평원으로 돌아가 보자. 일부 사냥막은 손님들을 위해 멋진 텐트를 갖춘 캠프로서 샤워 시설까지 마련돼 있다. 키치와 템보라 불리는 이 캠프는 마라강 가까이에 있다.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이곳은 말들의 강으로 알려졌었다. 이들은 케냐가 사랑하는 수톤짜리의 수중발리의 예술가들이다. 사파리에 가는 사람이라면 저 불룩 튀어나온 콧구멍과 눈, 그리고 분홍색의 작은 귀들을 좋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수명이 40년인 하마는 생애 대부분의 시간을 물속에서 보낸다. 밤에는 물속의 집에서 나와 주변의 풀을 뜯어먹고 새벽이 되면 다시 물속으로 돌아간다. 이 하마들은 온순해 보인다. 그러나 이들은 턱으로 사람을 쉽게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동물이다. 그러므로 안전한 거리에서 하마들이 마라강을 따라 흘러내려가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하이에나는 등이 경사져 있고 걷는 모습이 특이하다. 하이에나는 맹수들이 사냥한 동물이나 자연사한 동물들의 시체를 먹고 산다. 하이에나들은 배가 고프면 사냥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동물을 죽이지 않는다. 하이에나의 턱은 포유류 중에서 가장 강하다. 하이에나는 뼈를 우두둑 씹어 삼킨 후에 그 뼈를 소화시킨다. 위압적인 얼굴에 자리 잡은 동경하는 듯한 눈은 반은 비극적이고 반은 희극적인 표정을 만들어낸다. 이 전함처럼 생긴 회색 땅딸보 코뿔소는 키 큰 풀밭 사이를 돌아다니며 오후 시간을 보낸다. 코뿔소의 얼굴에 난 회색 뿔은 뿔의 심이나 관절이 두개골로 연결되지 않은 케라틴 덩어리다. 코뿔소 몸에 있는 진드기를 쪼아먹는 새들은 코뿔소 등에 탄 채 기생충을 먹기도 하고 방해꾼들이 왔음을 알려주기도 한다. 코뿔소는 먼지 때문에 회색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검정색이다. 코뿔소는 성질이 나쁘고 예고 없이 기습하기로 악명이 높다. 그러나 대개는 꽤 무기력한 편이며 화가 났을 때만 덤벼든다. 코뿔소는 3년에 한 번씩 새끼를 낳는데 그들의 뿔은 사냥의 표적이 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코뿔소의 뿔을 최음제로 여겨 금보다도 더 비싼 값에 사기도 한다. 그 결과 코뿔소는 멸종 위기에 놓여 있다. 평원을 더 내려가면 모든 게 그렇게 조용하고 평화롭지만은 않다. 지금은 욕심쟁이들의 점심시간이라서 새들마다 먹이를 찾아다니며 먹느라 정신이 없다. 그들은 짐승 시체 앞에서는 엄청난 대시가로 돌변한다. 그러나 이 욕심쟁이들이 하늘을 날 때는 꼬리를 부채꼴로 뻗고 날개를 활짝 펴며 우아하고 아름다운 자태로 날아간다. 독수리들만 바쁜 것은 아니다. 요란하게 포효하는 야수의 왕도 여기에 있다.
열기구를 타고 이 대단한 땅의 또 다른 경치를 내려다보자. 불구멍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열기를 이용해 하늘 높이 솟아 시속 8km의 속도로 평원을 가로지르며 평원의 누들과 토피들과 임팔라들을 나무 위에서 내려다보며 순항해보자. Beragi, miliyon namun ya. Yang aja na ina sedih ni lalu dia. 우리는 곧 케냐를 뒤로 하고 멀고 먼 모험과 아름다움의 땅을 추억하게 될 것이다. 또한 마사이 마라의 얼룩말과 도피와 영양들의 떼와 키 큰 기린들과 기품 있는 사자들에 대해서도, 웅대한 길리만자로 산과 아침 안개 속의 코끼리들, 아버디어 숲에서의 한판 승부도 추억거리가 될 것이다. 삼부르 수렵보호 지역에서의 부족들의 춤과 얼룩말들, 우아한 임팔라, 패회하던 비비 원숭이들과 위협적인 악어들 또한 그럴 것이다. 라무의 섬마을에 대한 추억과 나쿠르 섬의 우아한 홍학들과 마라의 장난스런 하마들, 고독한 꽃불소들과 꽥꽥거리던 욕심쟁이 새들의 추억도 함께, 우리는 케냐에서 보호받고 있는 비할 데 없이 풍부한 야생의 세계를 잘 간직할 것이다. 우리가 매일의 일상에서 자유롭게 벗어나 케냐 사파리를 경험한 이상 우리는 이 아프리카의 진수를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남아프리카에 있었던 수차례의 선거는 다양한 인종의 국민들에게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었다.
또한 남아프리카는 세계 정치 무대로 복귀했으며 스포츠, 경제, 산업 그리고 관광에 이르기까지 성공을 거두고 있다. 남아프리카를 다녀온 사람은 그리 많지는 않지만 한 번 방문했던 사람들은 그곳이 아주 놀랍고도 독특한 곳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아프리카 대부분의 나라들과는 달리 남아프리카는 풍부한 천연자원으로부터 얻어진 상당한 부를 유산으로 물려받았다. 문화유산 또한 풍부해서 유럽인과 중국인 그리고 동인도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민족들이 그 영향을 받고 있다. 요하네스버그는 아주 바쁘고 분주하며 볼거리와 관심사가 서양의 어떤 도시보다도 많은 세계적인 도시다. 한 가지 다른 점은 이곳이 요하네스버그이며 아프리카라는 점이다. 요하네스버그는 비교적 역사가 짧은 도시로서 1886년에 광부였던 조지 해리슨이 이곳에서 금을 발견하던 해에 건립됐다. 금의 발견과 그에 따른 채굴로 국토의 외관은 확실하게 변모했다. 그 지역에 산재해 있던 수많은 작은 농장들이 사라진 대신 요하네스버그 주변으로 도시가 계속 이어져 수 킬로미터씩 서쪽으로 뻗어나갔다. 세계적인 보석의 중심지인 요하네스버그는 이 도시만의 독특한 개성을 지니고 있는데 그 개성은 앤드밸리족을 포함한 다양하고도 이국적인 종족들에 의해 잘 반영되고 있다. 앤드밸리족 여성들은 멋에 대한 탁월한 감각을 지녔으며 화려한 색상의 옷을 입고 금속으로 된 띠를 목과 팔에 두르는 것으로 유명하다. 요하네스버그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앤드밸리족 마을은 그들의 생활 방식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인상적인 것은 줌바춤이다. 그것은 고대 신화들을 표현한 것으로 그들의 문화적인 신념을 깊이 반영하고 있다. 요하네스버그 시의 화려함과 교외의 안락함을 벗어난 그리 멀지 않은 곳에는 이 나라에서 가장 크고 잘 알려진 사파리 공원들이 있다. 그곳에서는 사자떼와 코끼리와 물소떼 그리고 코뿔소와 가끔씩 보이는 치타가 야생의 모습으로 자유롭게 거닐고 있다. 요하네스버그는 다양한 인종과 종교와 문화가 융합된 활기찬 도시다. 남아프리카인들은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사람들로서 그들의 친절함은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다. 해발 1773m에 자리 잡은 이 도시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아프리카 박물관을 포함해 많은 박물관들의 본거지라 할 수 있으며 여러 곳의 미술관과 시장, 극장과 또한 전 세계에서 모인 이민을 반영하듯 다양한 종류의 음식점들이 있다. 요하네스버그로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온 노동력은 도시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다수인종인 흑인은 응구니족에 속하는 줄루족과 코사스족, 스와지스족과 앤드밸리족으로 구성된다. 남아프리카의 인구는 약 3,500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그중 절반 가까이가 이 도시와 근교 그리고 교외에 집중돼 있다. 남아프리카에서의 증권 거래는 금과 다이아몬드 산업을 중심으로 시작됐다. 농업 및 다른 여러 산업 분야를 포함해 많은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증권 거래는 요하네스버그를 전 아프리카 대륙의 경제와 산업의 중추로 만드는 원동력 역할을 하고 있다. 금은 곧 요하네스버그를 말한다.
지난 1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유통되어 온 금의 약 47%가 남아프리카에서 생산된 것들이다. 50개 이상의 금광들이 아직도 가동되고 있으며 요하네스버그와 그 주변에서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도 기차는 이 나라에 볼만한 구경거리를 제공하는 이상적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광에서 나온 풍부한 자원은 대부분 요하네스버그를 출발해 항구까지 철도로 운반되는데 항구를 통해 전 세계 곳곳으로 진출한다. 현재도 요하네스버그와 골드리프 시티를 연결해주는 기차가 있다. 우아해 보이는 이 푸른 열차는 승객들에게 지나간 향수를 달래주기도 한다. 오늘날 골드리프 시티는 요하네스버그의 가장 큰 매력 중의 하나다. 방문객들은 광부의 승강기를 타고 광산으로 내려가 금이 어떻게 채취되는지를 볼 수 있다. 매 시간마다 금덩어리를 화덕에 용해시켜 틀에 부어 식히면 다시 순금덩어리로 굳어진다. 요하네스버그는 진취적인 신생도시로서 금과 다이아몬드가 가져다준 상당한 부는 오래된 도시들이라면 부러워할 만한 도시 구조를 이루어냈다. 잘 닦여진 도로들과 호화로운 고층 건물들, 그리고 대륙을 횡단하는 최고의 통신망 등이 그것이다. 신생도시인 요하네스버그는 건물들이 멋진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이 도시의 금융가인 다이아고널 거리에 위치한 다이아몬드와 같이 아름다운 건물이 바로 드비어스 다이아몬드 협회 본부다. 이곳은 이 나라의 산업과 금융의 중심지로 약 5만여 명의 남아프리카인들이 일하고 있다. 다이아몬드 광산에 관심이 있는 영국의 미국인 회사들도 이곳에 기반을 두고 세계 최상급 다이아몬드의 판매를 관장하고 있다. 남아프리카에는 많은 다이아몬드 시공 회사가 있다. 가공하지 않은 다이아몬드들은 모두 보석 시장에서 팔리는데 그 양이 연간 150만 캐럿 정도 된다. 다이아몬드를 사러 가지 않더라도 요하네스버그는 쇼핑하기에 매우 좋은 곳이다. 도처에 볼거리가 산재해 있다. 시장 지역을 방문해 보는 것도 괜찮은 일이다. 이곳에서는 토요일마다 큰 규모의 벼룩 시장이 열리는데 의류와 식품 그리고 남아프리카의 토산품에 이르기까지 남아프리카의 독특한 거리 음악과 함께 즐길 수가 있다. 럭키 거리의 공연자들은 전통적인 부족춤과 남아프리카의 음악을 화려하게 배합시켜 노점상들을 위해 배경음악을 만들어주기도 한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물품들이 판매되는데 목재와 석재로 된 전통적인 수공예품으로부터 각 부족의 의사들이 판매하는 의약품으로 쓰이는 원산지 식물들도 있다. 이것이 남아프리카의 매력이다. (1900년대) 초에 세워진 이 시장 지역은 처음에는 동인도인들의 생산 시장으로서 한창 번창했었다. 이 지역은 1975년에 거의 파괴됐었으나 몇몇의 배우들에 의해 보존돼 결국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극장과 클럽들이 모여있는 본거지로 전환됐다. 이곳은 극장과 술집 그리고 많은 음식점들과 함께 소박한 재즈에서부터 현대적인 남아프리카 음악이 밤낮없이 연주되고 있다.
흑인 음악인들은 대중음악계에서 중요한 존재로 간주되고 있는데 특히 재즈와 아프리카 록에서 그렇다. 세계 유행 음악들은 아프리카 음악의 리듬을 따라가고 있는데 폴 사이먼이 그 선구자다. 재즈와 브루스 그리고 크웰라 음악은 1940년과 50년대 초까지 인종차별로 인해 방해를 받았지만 흑인 음악가들은 최근 들어 그 암울했던 음악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있다. 클럽의 요란한 리듬과 박자를 떠나 시내로 나와보면 요하네스버그에는 분수가 있는 훌륭한 공원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도시의 복잡한 교통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산뜻한 휴식 공간이 되고 있다. 요하네스버그에서 2시간 정도만 가면 선시티에서 가까운 필란스버그 국립공원이 있다. 이것은 사파리의 모험과 흥분을 진정으로 즐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천국이다. 숲이 무성한 드넓은 평원과 황량한 고원, 그리고 관목이 서식하는 이 땅을 보노라면 왜 이곳을 야생동물들의 고향이라고 하는지 알 수 있다. 남아프리카는 137종에 이르는 포유류와 112종의 다양한 파충류, 49종류의 어류, 그리고 870종이 훨씬 넘는 조류들을 자랑하고 있으며 이 숫자는 사실상 북아메리카 전 대륙에 분포하는 모든 종류의 동물들을 합한 것 이상이다. 필란버그 국립공원에는 많은 동물들이 무리지어 산다. 기린과 영양, 구두와 맹수들의 무리가 쉽게 눈에 띈다. 운이 좋다면 큰 뿔을 가진 검은 영양과 치타와 하마도 볼 수 있다. 동물들을 감상하고 싶은 여행자라면 공원 경비원과 함께 지붕이 없는 차를 타고 공원 일대를 돌면서 동물들과 새들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동물을 감상하는 일은 동물들이 한낮에 태양을 피해 먹이를 구하기 위해 움직이는 때인 비교적 선선한 이른 아침이나 밤에 하게 된다. 프리토리아 근교의 보어 트래커 기념관에서는 도시와 그 주변을 둘러싼 땅의 전경을 볼 수 있다. 이 기념관은 1838년에 압도적인 숫자의 줄루족 전사들을 물리치고 오랫동안 힘든 여행을 했던 사람들의 불굴의 인내를 기념하는 곳이다. 프리토리아의 거리와 도로에 자카란다 나무가 자줏빛 꽃망울들을 활짝 터뜨린 광경을 감상하는 일도 놓쳐서는 안 된다. 프리토리아는 요하네스버그에서 북쪽으로 약 48km쯤 떨어져 있으며 1910년 이래 이 나라의 국회의사당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다. 이곳에는 허버트 베이커 경이 설계한 위풍당당한 유니온 빌딩과 정부 주요 건물들을 포함한 상당수의 훌륭한 건물들이 있으며 케이프 더치주의 뛰어난 건축물도 꽤 있다. 한때 네덜란드계 아프리카 공화국의 수도였던 프리토리아는 비옥한 계곡과 산등성이 사이에 위치해 있어 황량한 관목숲이나
상업의 중심지인 요하네스버그와는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모든 다른 수도들과 마찬가지로 프리토리아도 이 나라의 공적인 도시로서 그 역사를 찬양하는 인상적인 건물들을 보유하고 있다. 요하네스버그에서 자동차로 2시간 정도 북서부 지역으로 달려가면 라스베가스식으로 꾸민 남아프리카의 놀이시설인 선시티가 있다. 환상적인 선시티의 새로운 시설은 바로 웅대한 로스트시티다. 2억 4천만 달러가 넘는 돈이 투자돼 눈부신 경관을 자랑하는 이 궁전은 숨막힐 정도로 환상적인 호텔이다. 6층 높이나 되는 로비 천장에는 아프리카의 야생의 이미지가 가득한 그림이 그려져 있다. 크리스탈 코트 레스토랑에는 4.5m 높이의 샤우라는 조각이 있는데 이것은 한때 크루커 국립공원에 살았던 가장 큰 코끼리 중에 하나다. 라스베가스와 마찬가지로 선시티도 한때는 사막이었지만 지금은 유명한 고급 레스토랑들과 24시간 운영하는 도박장 그리고 볼만한 오락거리로 가득한 환상적인 네온의 도시가 되었다. 가장 훌륭한 물의 공원으로 이름난 파도의 계곡은 남아프리카 사람들이 사막에서의 파도투기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90초마다 2.1m나 되는 높은 파도가 조합에 의해 만들어진다. 선시티에서 이 숲의 경관 또한 빼놓을 수 없다. 13종류의 삼림 서식지대에는 전 세계에서 가져온 100만여 종의 식물과 나무들이 분포되어 있다. 그중 절반 이상은 사람에 의해 경작된 적이 없는 것들이다. 이 인공 정글에는 연못과 강과 시냇물과 폭포가 있다. 게리 플레이어가 디자인한 로스트시티 골프코스 13번 홀에는 짜릿한 모험을 즐길 수 있도록 36마리의 나일라거를 배치해 놨는데 그중 몇몇은 길이가 2.1m나 된다. 골퍼들이 나무다리로 연결된 길을 아주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남아프리카는 새들의 낙원이다. 로스트시티에서는 많은 종류의 새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는 뉴기니나 히말라야 같이 먼 곳에서 온 것들도 있다. 이 이국적인 새들은 정성들여 설계된 인공 삼림지대에 서식하고 있다. 로스트시티는 밤이 되면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변한다. 조심스럽게 숨겨진 빛들이 건물과 남아프리카 영양인 후두의 머리와 코끼리와 항 모양의 화려한 조각들을 비춘다.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Sun City's extravaganza. Viva Sun City! 선시티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오락거리가 있다.
비토리아의 아름답고 화려한 국회의사당에서부터 무척이나 다양한 모습의 야생의 사파리 공원들, 그리고 선시티의 사치스러운 즐거움과 요하네스버그의 밝고 오만한 모습에 이르기까지 이제껏 본 것들은 남아프리카의 한 단면일 뿐이다. 지금보다 100배는 더 멋진 세상이 열린다. 손끝 하나로 모든 정보를 지배하는 멀티미디어 세상을 삼성전자가 만들고 있습니다. 손끝에서 손끝으로 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멀티미디어의 삼성전자.